예, YTN 라디오가 보내드리고 있는 선택 2024 총선 정면 승부 2부 시작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계셨던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께서는 일단 당으로 가셨고요. 대신에 지금 새로운 전문가 또 모셨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는 김민하 평론가, 김수인 평론가, 그리고 지금 도착하신 케이스텔 리서치 컨설팅의 이상인 소장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자, 그러면 이 세 분과의 본격적인 얘기를 하기에 앞서서 광고 듣고 저희가 본격적으로 얘기 시작해 보죠. 경동나비엔 모델 마동석입니다. 그거 아세요? 창문 닫고 공기청정기 돌려봤자 묵은 공기만 돌고 돈다는 사실. 이제 나비엔 환기청정의 기술로 묵은 공기를 새 공기로, 온 집안의 새 공기만 돌고 돕니다. 나비엔 환기청정기. 나에게 꼭 맞는 생유산균 락토핏. 아기에게 락토핏. 아이들도 락토핏. 우리 가족 락토핏. 맞춤형 생유산균. 내 몸에 필 락토핏. 종근당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좌우로정렬 2588 요즘 안전하고 괜찮은 대리운전 찾기 힘드시죠?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2588을 불러보세요. 소연이가 2588 추천드린답니다. 좌우로정렬 2588 응답하라 2588 걱정은 저 멀리 날려버리고 행복은 더 크게 느껴봐. 걱정 없이 행복한 인생 후본 현대생명. 걱정 제로 행복 맥스. 후본 현대생명. 휴스 건강한 나의 내일. 휴스 행복한 나의 내일. 휴스 빛나는 나의 내일. 나의 내일 건강한 매일.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스.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 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여기는 성공을 인쇄하는 비즈하우스입니다. 광고 예산도 디자이너도 없으시다고요? 지금 비즈하우스를 만나보세요. 명함, 현수막, 판촉물도 오케이. 매출 올라가나요? 비즈하우스로 성공입니다. 역시 비즈하우스가 홍보에 있으네요. 내 일의 힘. 비즈하우스. 크리네어 테크.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 주물 작업, 연마 작업, 페인트 작업. 분진가스 냄새 연기 작업장 분진. 이 세상에 못 없애는 분진이 어딨어. 크리네어 테크 기술력이 끝내줍니다. 크리네어 테크.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 당신은 아마 아직 모를 거야. 장기렌트 숨은 강자 아마 믿지 못할 거야. 합리적인 이 가격을 장기렌트의 숨은 강자 홈페이지에서 실시간으로 확인해보세요. 아마존카. 안전화가 이렇게 편해도 돼요? 나도 모르게 집에까지 신고 간다니까요. 우린 발이 건강해야 하니까 안전화 아무거나 못 신어요. 내가 안전해야 가족이 안심하지. 그래서 난 꼭 집에만 신어. 집엔 안전함을 고집하는 확실한 이유가 있다. 생각의 차이가 만드는 가치 집엔 안전화.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여름에는 부츠 판촉물. 다양한 부츠 역시 성원 에드피아. 오늘을 기록하는 소리, 내일을 준비하는 소리, 그리고 인생을 돌아보는 소리. 모두의 성장을 고민하는 브랜드 오럼, 오래도록 가치 있는 평생 소장품을 만듭니다. 당신의 이야기가 완성되는 곳. 일상 속 광고 모니터, 키오스크, 전광판, 이 모든 게 디지털 사이니지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다양한 정보와 광고 콘텐츠를 전하는 디지털 사이니지는 시스메이트. 조달청 나라장터 종합 쇼핑몰 6년 연속 매출 1위. 삼성전자 공식 스타 파트너 시스메이트와 함께하세요. 검색창에 시스메이트 2017년부터 2022년 기준.
카멜로 장갑 하나로 일상이 안전해진다. 안전한 용접 장갑 카멜로 편안한 작업 장갑 카멜로 세련된 안전 장갑 카멜로 오늘도 손끝 하나 다치지 않고 일 잘 끝냈습니다. 장갑은 카멜로. 확실한 성능 안전관리 필요할 땐 365 컴퍼니 성면으로 지은 곳이라면 든든한 365 컴퍼니. 학교, 기관, 성면으로 지은 건축물이라면 안전하게 관리하세요. 성면 안전관리와 해체 제거는 365 컴퍼니. 합성 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 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 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 조달 우수 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합성 목재 예스팀바. 경동산업 주식회사. 일상 속 광고 모니터, 키오스크, 전광판 이 모든 게 디지털 사이니즈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다양한 정보와 광고 콘텐츠를 전하는 디지털 사이니지는 시스메이트. 조달청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6년 연속 매출 1위 삼성전자 공식 스타 파트너 시스메이트와 함께하세요. 검색창에 시스메이트. 2017년부터 2022년 기준. 예, 선택 2024 YTN 라디오가 보내드리는 신율의 총선 정면 승부 2부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자리에는 김민하 평론가, 김수진 평론가, 그리고 K-스테이트 리서치 컨설팅의 이상희 소장 세 분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일단 이번 이제 선거가 끝났으니까 이 투표가 끝났죠. 투표가 끝났으니까 제가 여쭤보는 건데 이번 투표에서 나름대로 영향을 미쳤을 사안은 무엇일까부터 얘기를 해볼까요? 자, 먼저 김민하 평론가님부터 말씀해 주시죠. 이번 선거에서 가장 큰 이슈, 투표하는 행태에 영향을 미쳤을 그러한 이슈들이 뭐였을까요? 결국은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운영 방식에 대한 문제 제기, 이게 이제 가장 큰 어떤 선거를 좌우하는 중요한 어떤 이슈이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고, 그걸 선거 직전에 가장 어떤 뭐랄까요 적극적인 형태로 좀 이 문제 제기를 하게 만들었던 게 사실 이제 호주대사 문제인 것이죠. 이종섭 전 장관의 네. 호주대사를 임명시킨 문제, 그리고 그때 사실은 보수 언론조차 조선일보조차 사설에서 좀 이 수사라든가 이런 법적인 절차를 다 끝내고 나서 국외 출국을 하는 게 맞다, 이렇게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강행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에 대한 유권자들의 평가나 이런 게 나오면서 정권 심판론이 상당히 이제 좀 여러모로 이 선거를 좌우하게 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그때 사실 여당이 이 이슈에 대해서 좀 대응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좀 공간을 열어줬으면 그래도 좀 나았을 텐데 그러질 않았고 대통령실이 직접 나서서 대응을 했었거든요. 정확하게는 3월 14일부터 대통령실 인사들이 직접 언론에 나오기 시작하고 뭐 SBS 방송이라든가 또 YTN에 직접 얘기를 해서 공수처하고 언론하고 뭐 공작을 하고 있다, 좌파들의 공작이다, 함정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기 시작하고, 그날 황상무 시민사회수석이 MBC 기자를 만나서 뭐 소위 말하는 회칼 테러 발언, 언론이 이렇게 나오는 그런 발언을 하고 이러면서 그런 상황들이 좀 더 심각해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사건이 이제 정권 심판론을 최대화하는 그러한 문제를 야기했다고 보고, 그게 사실은 그 전까지 있었던 야당의 공천 잡음이나 이런 것들을 묻어버렸다라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의 이슈의 전환이 일어났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게 이제 여당과 정부 여당 쪽에서 일어났던 일이라고 하면은 야당 쪽에서는 그 시점에 조국 혁신당이 이제 또 막 이렇게 추진력을 얻기 시작하면서, 여론조사상에 추진력을 얻기 시작하면서 민주당의 1차적인 악재는 또 조국 혁신당을 통해서 다 일종의 필터링이 됐던 거거든요. 그 국면을 지나면서 좀 정권 심판론에 대한 이 어떤 문제로 이 선거의 구도가 이 고착화되지 않았나,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조국 혁신당하고요, 이 조국 혁신당의 출연과 지금 말씀하신 이종섭 전 장관의 호주 대사 임명, 이런 거하고 어떤 게 더 영향을 많이 미쳤다고 보세요, 이상희 소장님은? 저는 이제 물론 두 가지를 놓고 비교하면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종섭 전 호주 대사 문제, 이런 것들이 윤석열 정부에 대한 심판론을
강하게 끌어올리는 어떤 기제가 되면서 예. 훨씬 더 영향을 많이 미쳤다고 보여지는데 근데 지금 이 선거를 우리가 한 3, 4개월을 이렇게 전체적으로 다시 놓고 본다면 만약에 이게 지금의 어떤 이제 정권 심판 혹은 정권 견제론이라는 것이 윤석열 정부에 대한 어떤 정책적 성과보다는 태도나 윤석열 정부의 어떤 국정운영 방식에 대한 어떤 유권자들의 그 반감이나 이런 것들이 강하게 작동했다라고 봤을 때 그렇다라고 하면 사실은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서 봐야 된다는 우리가 연말 연초에 선거 전국을 이제 본격화되기 전에 가장 큰 이슈가 됐던 것들이 김건희 여사 명품백 논란이었습니다. 그 전에 이제 특검 이슈도 있었지만 오히려 이제 특검 부분에 대해서는 좀 법리적인 논쟁도 좀 있었고 특검까지 꼭 가능한 것이 맞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그 특검에 찬성하면서도 그것이 좀 이렇게 양해가 되는 부분도 있었는데 반대 논리가 그러나 명품백 문제에 대해서는 적어도 명확한 설명 해명과 어떤 입장 표명을 해야 되지 않냐는 것이 굉장히 강한 이슈였었고 그 부분을 가지고 사실 여권에서는 1월 한 달을 선거 정국이 지나간 거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사실 대통령이 2월 초에 그 특별 대담을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한 입장을 밝혔지만 나름대로 그것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하더라도 이게 지지층 이외의 다른 분들의 어떤 시각에는 사실은 그냥 덮어버린 거잖아요. 그냥 거기에 대해서 뭐 아쉽다라는 표현 하나 그렇게 지나가고 나서 사실 우리가 이제 선거전이 본격화되면서 뭐 각 당의 공천도 주목을 받고 여러 가지 상황이 벌어진 때 이 부분들이 지금 이렇게 잊혀진 것 같이 보였는데 그러나 이제 예를 들어서는 이종섭 대사 문제라든지 황상무 전 수석의 발언 문제들이 터졌을 때 왜 그렇게 유권자들이 강하게 그 문제에 대해서 반감을 표출했을까 생각해 본다면 이 부분들을 사실 해소시켰거든요. 황상무 전 수석도 사퇴를 했고 이종섭 대사도 사실은 결국 해결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해서 왜 끝까지 이런 어떤 정권 심판론 기류가 가라앉지 않았을까. 그것은 그 전에 쌓여온 어떤 윤석열 정부가 그 보여준 국정운영 방식에 대한 거기에 대한 반감들을 예. 처음부터 해소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숙제를 풀지 않고 왔다라는 거죠. 그 숙제가 결국은 다른 이슈들을 통해서 다시 드러난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그런 흐름들을 뒤집을 만큼 어떤 여권이 거기에 대한 어떤 대응 이슈라든지 새로운 모습들을 충분히 보여주지 못한 것이 전체적으로 이런 어떤 정권 심판론의 기류가 3월 들어서 굉장히 강하게 불어 올라왔고 그것을 흡수한 게 조국혁신당인 것이지 조국혁신당 자체가 원래 만약 이런 이슈들이 없었다라고 하면 사실 그렇게 과연 돌풍감을 넘어서 태풍까지 갈 수 있었을까. 오히려 저는 민주당의 어떤 공천 갈등이라든지 이런 어떤 개파 공천 이런 그 속에서 보여준 모습들이 훨씬 더 중요한 이슈로 될 수도 있었는데 그것을 넘어설 만큼 사실은 윤석열 정부에 대한 어떤 유권자들의 평가 이것이 굉장히 그 전체 선거 정국을 관통하는 그런 큰 흐름이었다라고 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김수영 평론가님. 두 분께서 비교적 최근의 일이나 단기적인 이슈와 사건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조금 더 시점이 더 앞서서 있었던 사건들을 좀 꼽아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뭐니 해도 이제 현재 정치권 지난 대선 때도 그랬지만 사법 리스크 문제가 가장 주요한 이슈가 되고 있는데 양대 사법 리스크가 있었죠. 하나가 네. 이재명 대표 관련한 것이었고 하나가 이제 뭐 윤 대통령이 뭐 직접 연루된 건 아니지만 영부인인 김건희 영부인이 이제 연루됐던 특검이라든지 이런 이슈가 있었던 건데 이를테면은 작년 8월 말 9월 초에 작년입니다. 그 당시에 여론조사에서 좀 특이한 현상이 일어났는데 물론 기관마다 다르게 조사한 거긴 한데 민주당 지지율이 너를 띈 적이 있었어요. 예, 조사 방법과 이런 거에 따라서 이거는 뭐 예전의 일이라서 혹시 개요 다 불러드려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사실 개요도 준비돼 있습니다만 어떤 데는 거의 같은 시점에 어떤 데서 27%가 나오고 어떤 데서 50%가 나오는 일이 있었습니다. 국민의힘은 별로 그게 차이가 없었어요. 그걸 봤을 때는 저는 이제 반국민의힘 성향인데 민주당을 찍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라고 하는 이런 층들이 제법 두텁게 형성이 돼 있었다고 보는데 근데 어느 정도 이 가닥을 잡은 게 저는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구속영장 기각 여부로 모든 걸 알 수는 없죠. 하지만 중간 판단이 유권자들한테 필요했던 건데 기각이 될 정도면 바로 이걸로 뭐 내년 총선 때 반영을 해가지고 민주당을 안 찍을 정도는 아니겠다라고 하는 이런 심리를 이제 완전 친민주당은 아니지만 반국힘 성향을 갖고 있는 유권자들 좀 움직이게 만들어서 정권 심판 쪽으로 좀 더 가게 만들었고 근데 이제 한편으로는 그 김건희 특검에 대해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함으로써 사람들이 야 저쪽 야당 대표나 이쪽은 그래도 수사는 받고 기소는 됐는데 대통령 쪽은 수사가 안 되고 있구나라고 하는 점 그리고 야당 대표의 운명은 법정에서 어차피 판사가 결정할 수 있는데
수사가 안 되면 이거는 파헤칠 수 자체가 없지 않느냐라고 하는 이 불만들이 또 누적이 된 것 같아요. 그 가운데서 이제 조국 혁신당의 바람도 상대평가의 측면이 분명히 있고 그리고 조국 혁신당 조국 대표의 범죄 혐의 내용을 어느 정도까지 알고 있느냐. 이 부분도 이제 사람마다 그 사건을 다르게 느끼게 라쇼몽처럼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제 다 맞물려서 일어났다라고 본다면 저는 사법 리스크 문제가 뭐 이 총선에서 당면한 어떤 이슈가 되지는 않았지만 장기 이슈로서 구조적 이슈로서 영향을 끼친 부분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결국은 장기 이슈와 단기 이슈로 나뉘었는데 결국은 여당에 있어서의 어떤 그런 행태 혹은 악재가 야당의 악재를 덮은 결과가 돼버렸다. 뭐 이렇게 저희가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네, 그렇게도 이해를 해도 될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난 총선 때 민주당이 대승을 하지 않았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두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어요. 너무 위험한 선택이었다라는 해석도 있을 수 있고, 근데 막상 시켜봤더니 그렇게 뭐 공포스러운 건 아니더라. 왜냐하면 대선에서 또 정반대로 다른 결과가 나오기도 했고, 그래서 언제든지 이런 선택을 엎을 수도 있다라는 이런 생각도 한편으로는 할 수 있는데, 국민들이 이번에도 어느 정도는 이제 뭐 지난 총선과 같은 결과가 나와도 나라가 함부로 어디로 가지는 않는다 이렇게 생각한 분들이 은근히 많았던 게 아닌가, 저는 또 그런 생각도 합니다. 뭐 어쨌든 자, 우리 이우영 아나운서 다시 우리 요괴 이우영 아나운서 나와 계신데, 자, 최종 투표율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죠. 네, 투표 요정입니다. 네, 오후 6시 기준으로 투표가 네, 알겠습니다. 자, 2024년 제22대 총선 최종 투표율 64.2%를 기록했습니다. 지난 2020년 21대 총선 최종 투표율 66.2%와 비교했을 때 좀 차이가 있고요. 지금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된 투표율이 64.3%로 나왔습니다. 최종 투표율을 보면 일단 세종에서 67.5%로 가장 높은 투표율을 기록을 했고요. 전남이 67.1%, 서울이 66%를 기록을 했습니다. 가장 낮은 곳은 59.7%를 기록한 제주였고요. 대구가 60.8%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한강벨트 많이들 이제 주목을 하셨는데, 살펴보면 마포구가 66.7, 중구가 66, 그리고 성동구가 66.2, 용산 65.7, 그리고 광진이 66.3, 강동 67.7, 영등포 67.4, 그리고 동작이 69%를 기록했는데, 동작의 경우 서울에서 가장 높은 투표율을 기록을 했습니다. 지금 6시 현재 기준으로 이제 투표가 모두 마감이 됐고요. 이렇게 투표율도 언급을 해드렸습니다. 예, 그러니까 아까 이 투표율을 본다면 우리가 일반 말씀하세요. 이 투표율 아마 집계 중인 투표율이어서 그렇죠. 네, 최종적으로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 투표율을 보면은 과거의 총선 투표율의 평균보다 우리가 20년 57.2라고 그러는데 나름대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왔습니다. 그 이유는 아까 김민하 평론가님이 말씀하신 대로 김수민 김수민 평론가님 대부분의 진행자분들이 두 분을 헷갈리는데 왜 그러는지는 모르겠어요.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네네. 김수민 평론가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게 거의 이제 관습화된 그런 어떤 선거가 습관화됐기 때문에 이게 오른 걸까요? 아니면 사전 투표가 일상화됐기 때문에 이게 오른 걸까? 어떻게 보세요? 김수민 평론가가 아니라 김민하 평론가님. 다른 방송에 갔는데 심지어 거기는 김수민 평론가가 안 왔습니다. 근데 저러 김수민 평론가라고 그런 일이 두 번 세 번 제가 세 번을 겪었는데 그때 그냥 나오세요. 네. 투표율이 이제 어쨌든 지난 총선만큼 도달하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아까 예상을 했습니다만 좀 집계가 끝나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 아까 김수민 평론가님 말씀하신 것처럼 뭐 투표의 일상화 이런 것도 있을 수가 있고요. 또 뭐 사전 투표율이 높았을 때 그게 본 투표율의 어떤 최종 투표율의 재고에 기여하는 거냐, 뭐 견인하는 거냐, 아니면 또 예고하는 거냐, 그것을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분석이 있겠습니다만은 전문가들마다 사실은 그건 의견이 분분할 것 같고 연구가 안 끝난 분야 아닙니까? 그래서 연구가 안 끝난 거여서 제가 이렇다라고 말씀드리기 어려운 것 같고, 다만 이번 선거에 특징은 있는 것 같아요. 특징은 뭐냐면 제가 주변에 정치 저간 이제 투표가 끝났기 때문에 좀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이제 좀 이 선거, 그러니까 이번 총선은 일단 끝난 거죠. 개표만 그렇죠. 남은 거니까. 네. 그러니까 뭐 선거법
걸리는 것도 이제는 거의 그렇죠. 없죠. 예. 그러니까 이제 좀 엠바고만 조심하시면 돼요. 그거 제가 가만 안 두겠습니다. 예. 민감하지 않은 상태가 돼서 좀 말씀드리면 주변의 정치 저관여층들의 얘기를 조금 제가 들었는데 이건 그러니까는 저만의 주관적인 이제 감상인 것이죠. 얘기를 들어보면은 별다른 평소에 정치적인 대화를 하지 않은 분들도 예를 들면 민주당 후보들의 막말 논란이라든가 김준혁 후보의 사실은 이해가 안 될 수준의 음담패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막 분노를 하다가도 마지막에는 그런데 이번 선거는 정권을 좀 혼을 내줘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 말씀을 마지막에 하더라고요. 그런 경험을 좀 많이 했고 그런 것들을 보면은 분명히 이번 선거에 대해서 뭐 이념 분포상 진보인 분도 그렇고 보수인 분도 그렇고 이번 선거에 있어서는 좀 정권에 대해서 뭔가 경고를 해야 된다라는 심리가 작동을 하면서 투표율 제고에 영향을 미친 부분이 상당히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제가 이번에 좀 보면서 느낀 거는 좀 보수 유권자층에서는 굉장히 강하게 지금 이 야당의 200석 야권 200석을 막기 위해서 나가서 막아야겠다라고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투표에 간 분들도 계시지만 제가 또 주변에 제 또래의 또는 이제 좀 비슷한 나이대의 부모님들 세대의 경우에는 굉장히 보수적이잖아요. 보수적인 표심을 갖고 있는 분들의 경우에 투표를 안 하겠다라고 지금 얘기한다라는 얘기를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언론의 표현은 낙담 보수를 경계하고 있다 국민의힘이 이런 표현이 등장을 했는데 그러니까는 너무 지금 이 야당이 크게 이긴다라고들 보도를 하고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지레 이번에는 좀 어려울 것 같아라고 좀 포기를 한 보수 유권자들에 더해서 이번에는 너무 또 이 좀 정부 여당 입장에서 윤석열 정권과 여당 입장에서는 뭔가 이 내세울 만한 논리가 없는 것 같다. 방어 논리가 좀 부족한 것 같다. 가서 내가 투표해서 이걸 방어할 만한 논리가 부족한 것 같다라는 그런 측면들이 또 작용해서 어떤 소위 말하는 언론에서 얘기하는 역대급 투표율에는 또 이르지 못한 게 아니냐. 이런 두 가지를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갖고 있는데 어쨌든 최종적인 결과가 나오면 이 각 이제 소위 말하는 이 범야권 지지층과 지금의 여당 지지층이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아마 확인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지금 우리가 이 여론조사 결과 우리 이상희 소장님께 여쭤봅니다. 여론조사가 총선 결과를 맞춘 경우가 그렇게 많지가 않았어요. 그죠? 그 이유 출구조사. 여론조사요. 여론조사도 사실은 틀린 경우, 그러니까 일당도 못 맞히는 경우가 있었고, 왜 그렇습니까? 여론조사 전문가로서. 일단 그 사전에 우리가 이제 그동안 그 공표되어서 그 확인하셨던 여론조사들은 이제 선거 뭐 적어도 최소 6일 전까지 조사됐던 것들이기 때문에 뭐 마지막에 그 뭐 일주일 남짓한 시간 동안에 뭐 당연히 어떤 이슈들이 있고 선거의 판세들은 변화를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론조사가 선거와 동일하게 취급되어서는 좀 곤란하다라는 것이 이제 일반적인 지적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만약에 여론의 흐름들이 어떤 지역별로 봤을 때 일관되거나 상당히 격차가 크거나 이런 어떤 그런 지역들은 사실은 이 지역이 어느 당 후보에게 좀 유리하겠구나. 뭐 민주당 후보 혹은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되겠구나. 이런 어떤 가능성들을 우리가 점쳐보게 하는 데서는 유용하지만 접전지라고 우리가 이제 격전지라고 알려진 지역들을 보시면 보통 이렇게 여론조사 지금 지역구별로 하다 보니까 대부분 발표되는 조사들이 선거구당 500명 정도 조사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통계에서 허용하는 표본 오차라고 하는 것도 플러스 마이너스 4.4%가 나오는데 그러면 한 9% 가까운 격차는 사실은 오차 범위 내에 들어가기 때문에 뭐 누가 한 8% 앞선다고 해서 그래서 선관위가 계속 그 부분을 이제 지적하고 그렇게 표현하지 못하게 한 이유가 통계적으로 이게 뒤집힐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게 뭐 전국 선거, 대통령 선거라든지 광역단체장 선거 같은 경우에는 표본수도 좀 크게 하고 그러면서 이게 데이터의 안정성들이 좀 보여지는데 총선은 이 지역구별로 이렇게 조사에 좀 한계가 굉장히 많이 있고 자리자리 이제 쪼개야 되니까 그렇죠. 이게. 그러다 보니까 이게 조사 데이터 숫자가 정확하게 이 어떤 뭐 우리가 범위라고 하죠. 레인지라고 할 때 이런 오차 범위 안에서 움직일 수 있는 폭이 크다 보니까 이 숫자와 실제 선거 결과가 잘 맞지 않는 부분들도 많이 보이게 되는 그런 현상이 좀 있습니다. 김민하 평론가가 아닌 김수인 평론가는 아니 점점 더 비슷해지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김수민하가 되거든요. 예? 왜 쳐다보고 그래요? 네. 왜 쳐다봐요? 뭐 늘 하시는 농담 비슷한 거 하시는 것 같아서 쳐다봤습니다. 네. 이름이 8글자가 돼서 기분이 좋네요. 김수민 아닌 김민아와 김민아 아닌 김수민. 발음이 아주 정확하세요. 나데이 법비. 근데 김수민 평론가께서 보실 때에도 이렇게 쭉 이제 정치를 분석하시면서 여태까지 그 여론조사와 결과와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근데 그것도 이제 뭐 적중률이 그때그때 또 차이가 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만으로 좀 쉽게 평가를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이게 정말 부동층이 선거 끝까지 두텁게 형성이 돼 있는 경우하고 그것이 아닌 경우에 따라서 또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론조사가 특히 빗나가는 경우 2016년 총선이 대표적이었던 네. 건데 그때는 예를 들면 이제 수도권 지역의 여론조사를 보면 뭐 1위 새누리당 후보인데 35%가 안 나온다거나 이 정도 수준이었던 곳들이 있거든요. 네. 이런 경우는 이제 부동층이 제법 두텁다는 건데 근데 이 부동층이 이제 정권 심판 바람을 타고 뭐 이렇게 균형 있게 흩어지는 게 아니라 야당 쪽으로 많이 확 쏠리게 되면은 충분히 여론조사를 엎을 수 있는 결과가 나올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이번 선거까지 그런 선거였는가 했을 때 물론 이제 접전 오차 범위 내 접전 지역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주의들이 필요했던 건 사실이지만 기본적으로는 이제 흐름은 여론조사가 그렇게 틀리지는 않지 않았을까. 그렇게까지 그러니까 거대 양당에 대해서 평소에 좀 거리감을 느꼈던 국민들은 제법 두텁지만 선거 막판까지 부동층이 굉장히 두텁거나 뭐 한꺼번에 부동층이 있다가 한꺼번에 쏠린다거나 이런 건 또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는 이번 선거는 뭐 비교적 여론조사가 더 맞을 수 있는 선거가 아니었을까. 상대평가를 하면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단은 여기에서 마무리하는데 여기에서 우리 김민하 평론가님과 김수님 평론가님은 오늘 1시간 반 동안 수고를 해주셔가지고 여기서 보내드려야 될 것 같아요. 바쁜 척하지 마시고 진짜 바쁘시잖아요. 오늘. 그죠? 예, 그러니까 두 분 여기서 보내드리고 잠시 후에는 또 여러분이 기다리시는 다른 평론가님을 모시겠습니다. 자, 두 분은 여기에서 작별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이 하셨어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투표는 저희의 의무 아닙니까? 뭐 대한민국 국민이니까 해야죠. 공약도 중요하죠. 변화가 됐으면 좋겠어요. 저 투표했어요. 꼭 해야 될 것 같아서 했어요. 제가 지지하는 사람이 있어서 그쪽으로 한 것 같아요. 지금이 너무 살기가 힘들고 바꿔줄 수 있을까라는 희망에 했죠.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하고요. 어쨌든 나라에 사는 국민으로서 뭔가를 뭐 혜택을 받으면 혜택을 받는 거고 뭐 어쨌든 일원이잖아요. 내가 내 손으로 뽑아야 그런 것도 다 누릴 수 있는 권한이라고 생각해가지고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아이들이 자라나면서 세상이 정말 밝은 세상이 되어야 되는데 너무 어두운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좋은 사람들이 뽑혀서 정말 우리나라를 잘 이끌고 갔으면 좋겠어요. 일단은 내가 원하는 사람이 뽑힐지 안 뽑힐지는 모르겠지만 뽑히길 바라고 부한 사람들만 살아가는 세상이 아니라 같이 하나가 되어서 같이 위하고 살아가는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국가의 발전을 위해서 해야죠. 투표는 꼭 해야 됩니다. 지역 국회의원을 뽑는 거니까 지역의 발전을 줄 수 있고 또 더 나아가서는 나라를 갖고 갈 사람들이니까 그런 기준에서 조금 더 공정한? 요즘 조금 많이 여러 가지로 힘든 점이 많잖아요. 물가도 너무 많이 올라 있고 살기가 좀 빡빡한데 그런 거를 좀 고려해서 앞으로 서민들의 삶을 잘 이끌어줄 수 있는 분을 아마 택하게 될 것 같아요. 날씨도 좋고 집 근처라서 투표장에 같이 왔는데 투표는 국민의 권리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를 대표해서 일을 해주는 사람을 뽑는 거기 때문에 그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 애기랑 같이 나왔습니다. 애기도 그런 걸 잘 알았으면 좋겠어서요. 저출산 문제가 요즘에 많이 대두가 되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해결될 수 있는 바람을 가지고 투표를 하게 됐어요. 나라가 걱정이 되어서 한 표를 보태려고 했습니다. 투표하고 나니까 결과가 기대가 되고요. 그 결과에 따라서 좀 이제 나라가 더 좋은 쪽으로 가는데 좀 많이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선택 2024. 지금 여러분께서 듣고 계신 것은 YTN 라디오가 보내드리고 있는 총선 정면 승부인데요. 자, 잠시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그동안 수고해 주신 김민아 평론가님, 김수인 평론가님은 이제 다른 곳으로 가셨고요. 지금 이 자리에는 새롭게 두 분 또 모셨습니다. 자, 한 분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대정신연구소의 엄경영 소장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그리고 유승찬 정치 컨설턴트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그리고 앞서 계속 6시부터 계셨었죠. K스대 리서치 컨설팅의 이상희 소장도 함께 나와 계십니다. 자, 이 출구조사 결과를 잠깐 말씀을 드리면은요. 이게 왠지 굉장히 위아래 폭이 큰데요. 지금 사실 이게 출구조사를 해석하는 것마다 조금은 다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SBS를 기준으로 출구조사를 얘기한다면 국민의힘과 국민의 미래가 합쳐서 85에서 110석, 그리고 SBS는 85에서 110이고요. 그 다음에 MBC 출구조사는 85에서 99, 예, KBS는 87에서 105석입니다. 지금 연합뉴스를 제가 읽고 있거든요. 지금 이 소장님. 아니요, 저 인용된 것들이 정확하게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SBS 발표가 지금 연합에서 뜬 속보를 보면 SBS가 국민의힘과 국민의 미래가 85에서 110석, 그리고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민주연합이 183석에서 197석, 그 다음에 MBC 출구조사는 국민의힘과 국민의 미래가 85석에서 99석, 그리고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민주연합이 184에서 197석, 그리고 KBS 출구조사는 국민의힘과 국민의 미래가 87석에서 105석,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민주연합 합해서 178에서 196석으로 지금 나와 있고요. 지금 JTBC 여론조사는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민주연합이 168에서 193석, 국민의힘과 국민의 미래가 87에서 111석으로 나와 있습니다. 근데 소장님, 그거 제가 얘기한 거 이게 연합 제가 읽은 거거든요. 예, 저도 이제 아마 뉴스들이 지금 바로바로 속보를 받아서 전달하다가 SBS 관련된 출구조사에서 근데 이게 막 왔다 갔다 하는 모양이죠. 시간에 따라서 국민의힘과 국민의 미래 합이 85에서 100석이라는 보도가 있어서 제가 혹시 어느 게 정확한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거 그러면 확인 좀 해주세요. 그런데 자, 이게 출구조사가 지금 나왔습니다. 일단 제가 이거부터 좀 여쭤볼게요. 출구조사의 정확성. 일각에서는 사전투표가 이 비율이 높아지면 이 출구조사의 정확성이 좀 떨어진다라는 얘기도 있는데, 이번에 뭐 전화로 보정을 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먼저 엄 소장님부터. 아니요. 이 새로 오신 분부터 말씀하시는 게 저희의 관리예요. 네. 습관이자. 네. 제가 알기로 이번에는 이제 사전 투표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 격전지마다 여론조사를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이것하고 실제 출구조사하고 믹스를 해서 종합적으로 발표를 했다. 이렇게 이제 알고 있는데, 아마도 사전 투표에서 지난 대선보다 이게 민주당하고 국민의힘 격차가 좀 더 커졌다. 이렇게 이제 저는 이제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 대선 때는 대략 한 5%포인트 정도 사전 투표에서 민주당이 앞섰는데, 이번에는 그 격차가 10%포인트에 가까웠다. 이제 제가 그렇게 이 조사당 관계자들한테 얘기를 들었는데요. 다만 이제 본투표의 경우 보수가 상대적으로 투표를 많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믹스하는 과정에서 다소 이게 이제 격차가 조정될 여지는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큰 흐름은 지금 이제 방송 3사가 발표한 출구조사와 궤를 같이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계산법은 전부 다른 모양이에요. 근데 자, 유승찬 대표님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출구조사의 정확성. 일단 사전투표가 비중이 굉장히 높았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그러니까 뭐 정확하게 몇 퍼센트인지 모르겠지만
그 최종 투표율하고 비교해 보면 31.4%였어요. 예? 31.3. 아니 그 비중이, 비중이? 본 투표랑 사전 투표의 비중이 뭐 최종 투표율이 아직 정확한 거 나오지 거의 않았습니까? 40% 중반대까지 이제 비중이 나올 것 같은데 뭐 어쨌든 사전 투표는 출구조사를 못 하니까 아주 정확하다고 볼 수는 없는데 그래도 전체적인 흐름 뭐 이 지금 원래 격차가 많이 나 있기 때문에 지금 그 여당과 야당의 그 격차가 지난번 21대 총선 같은 경우는 또 레인지를 벗어난 결과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그 출구조사 레인지를 벗어난 결과가 나왔는데 그때 180석 이상을 못했고 그때 당시에 150석 정도 KBS가 155에서 178을 예측했는데 180석이 나왔거든요. 근데 사실 이런 그 선거의 경우에는 사실 더 벌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난 21대 총선 지금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 국민의힘 같은 경우도 KBS가 107석에서 130석 레인지를 줬는데 103석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런 것들을 좀 감안해서 봐야 되는데 여전히 보니까 접전 지역으로 분류한 지역구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 출구조사에서 전체적으로. 근데 여기는 어쨌든 끝까지 개표 결과를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소장님. 이 출구조사 그 보정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 지난 대선 이전, 그러니까 그 2020년 예, 말씀하세요. 2020년 전 선거 아마 그때까지는 그러니까 출구조사 사전 투표율 비중이 높지 않았을 때까지는 어떻게 했냐면은 본 투표 날 다 조사를 해가지고 이제 중앙선관위에서 사전 투표자 분들의 그 구성비, 남성, 여성, 그다음에 연령별 구성 비율을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누가 투표인지 알려주지 않지만 그러면 이제 본 투표 날 그 출구조사해서 거기서 나온 결과를 가지고 사전 투표하신 분들을 이렇게 추정을 하는 거죠. 더해서 이렇게 합산 방식을 했는데 이게 이제 사전 투표자가 많아지면서 그러니까 그 방식 오히려 이제 사전 투표 하신 분들이 거의 절반에 육박하게 되니까 그 방식이 이제 한계가 다 또 생겼고 그걸 보정하기 위해서 사전 투표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이제 사전 투표는 출구조사가 법적으로 금지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 투표가 끝난 다음에 본 투표 전 사이에 그 뭐 법으로 금지해요? 그러니까 출구조사를 허용하는 어떤 법 규정상 지금 사전 투표에 대한 규정이 그렇죠. 없기 때문에 불가능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사실 물리적으로도 그 이틀 동안 전국을 다 출구조사를 더 한다라는 것이 아마 돈과 인력 문제도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사전 투표하신 분들 대상으로 전화 조사를 해서 이걸로 이제 먼저 사전 투표하신 분들의 어떤 그 표 경향성을 추정을 해놓고 본 투표 날 출구조사 결과를 합산해서 하는 방식이 지난 대선 때 예측 방식이었고 굉장히 정확했었죠. 근데 대선 때는 굉장히 정확했죠. 문제는 이게 이제 여론조사도 마찬가지지만 출구조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출구조사도 선거구 단위로 이제 예측을 해야 되다 보니까 아무리 이게 이제 정교하게 설계를 하더라도 이 선거구 단위에서는 출구조사 숫자에도 한계가 있고 또 사전 투표하신 분들을 전화조사하는데도 굉장히 어려움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 단위가 굉장히 작잖아요. 그 단위 안에서 충분하고 유효한 어떤 표본을 잡아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어렵다 보니까 그 접전 지역들의 그러니까 출구조사 결과가 실제 이제 당선자 결과랑 당락 결과랑 맞지 않는 경우들이 발생을 하는데 우리가 이제 청구를 보면서 출구조사 틀렸어라고 말할 때는 당선자를 맞췄냐 안 맞췄냐만 가지고 얘기할 때 그렇습니다. 대부분 지난 전체 의석은 다 맞힌다. 아니요, 그건 아닌데 무슨 얘기냐면 통계적으로 맞추는 게 있고 당선자를 맞추는 게 다른 거죠. 맞죠. 그러니까 보통 우리 이제 일반 시민 저도 마찬가지 시민들이 볼 때는 A라는 후보가 당선된다고 출구조사 숫자가 높았는데 다른 사람이 당선되면 틀린 거잖아요. 근데 이제 통계를 하시는 교수님들이나 이 출구조사 설계라는 그 통계학께서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몇 % 득표율이라고 말을 했는데 그게 오차 범위 내에 있냐 없냐 가지고 보통 판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난 총선 때도 아마 14석인가 지역군가가 출구조사 결과하고 당선자가 바뀌면서 아마 그 예측이 좀 틀렸는데 이게 오차로 보면 그렇게 크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예를 들어서 A 후보가 B 후보한테 뭐 1% 이긴 지역을 반대로 예측했다라고 하면 우리는 틀린 걸로 간주하지만 통계적으로는 맞는 거죠. 이게 워낙 이 격차가 적었기 때문에 이런 지역들이 많은데 이게 이제 예를 들어서 문제가 뭐냐면 양쪽을 하나씩 틀리면 사실 합산하면 맞아야 되는데 어떤 경우에는 좀 이렇게 소극적인 지지층을 많이 갖고 있는 어떤 정당이 있다라든지 이번 같은 경우는 아마 그 정권 심판이 굉장히 강했기 때문에 뭐 그 보수 후보를 지지하신 분들이 뭐 예를 들어서 그런 어떤 출구조사나 전화조사 여론조사에 응답을 좀 꺼리는 경향이 만약에 있었다라고 하면 이런 분들이 좀 적게 잡힌다. 이렇게 한쪽으로 적게 잡히는 경우는 한쪽이 많이 잡히는 경우가 발생을 했을 때 이게
틀리는 방향이 한쪽으로 쏠리는 거죠. 그런 경우에 이제 보통 예측에서 좀 실패했다라는 평가를 받는데 이번 총선의 경우에는 뭐 말씀하신 대로 이게 오히려 그 앞선 쪽에 더 크게 갈 수도 있고 반대로 사실 마지막에 이제 국민의힘이 얘기했던 부분들은 그 보수 결집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이런 어떤 관측과 기대들을 많이 이야기하셨는데 이런 것들이 실제였다면 아마 출구조사 결과랑은 조금 다른 지역별 결과들이 나오는 것도 있지 않을까. 뭐 그런 것들이 일부 있겠는데요. 지금 투표율도 이제 그 70을 못 넘었고요. 그러니까 예상했던 것만큼의 보수 결집은 일어나지 않았다. 그러니까 사전 투표는 분노 투표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이제 그런 것들이 지금 출구조사 결과에 좀 반영이 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지난 총선 때는 그래서 레인지를 거의 25개까지 뒀어요. 그러니까 방송사들이. 그러니까 25개 레인지를 뒀는데 이번에 다시 15개 안쪽으로 다시 좁혀서 예측을 했더라고요. 네. 네. 제가 말씀드리고 죄송한데 네. 아까 그 SBS 출구조사 예측에서는 국민의힘과 국민의 미래가 85에서 100석이 맞습니다. 근데 왜 연합 속보를 전달하다가 SBS에서 방송하고 있는 부분을 확인을 했는데 근데 레인지가 KBS는 18석인데요. 많이 줬죠. 예. 네. 그러니까 가장 많이 이제 이게 이 방송 3사가 18석이면 조사를 같이 18석이면 조사를 같이 해갖고 해석은 각자 하죠. 예. 네, 각각 분석을 하는 네네. 시스템인 거죠. 왜 그렇게 하는지 좀 설명해 줄 수 있나요? 이게 전국 방송 3사하고 이제 여론조사에서 3개가 같이 공동으로 조사를 하기 때문에 지역을 나눠서 하니까 결국 지역별 자료는 한 가지 자료가 들어오는 건데요. 이걸 가지고 경합 지역 같은 데를 이제 추정하는 방식에서 방송 3사마다 고유의 어떤 이제 통계나 이런 추정하는 분들 여론조사 전문가들하고 모여서 하나의 예측 모델을 만듭니다. 그래서 이제 당선 가능성에 대한 예측 확률 뭐 이런 것들을 줬을 때 경합지를 어떻게 분류할 거냐 이런 것들을 각사의 나름대로 좀 차별화된 모델을 가지고 오는데 그러다 보니까 예측 전체 만약에 개별 지역구의 출구조사 결과를 지금 방송 3사 거를 확인해 보시면 그건 동일한 숫자가 나오는데 그걸 예측하는 방식에서 어떤 지역을 뭐 국민의힘이 당선 가능성이 높습니다라고 예측하거나 접전지입니다 예측할 때 다른 부분이 있는 거죠. 모델들이. 그래서 방송 3사의 어떤 그 예측 결과가 조금씩 그 차이가 나는. 그러니까 나름대로 어떤 고유한 예측 모델을 만드는 그런 과정 속에서 서로 차별화를 좀 두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본 자료는 같습니다. 제가 여쭤볼 게 굉장히 많아요. 자, 일단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방송 3사에 있어서의 여론조사들 이게 각기 좀 다른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좀 취합해서 출구조사 결과를 좀 요약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는데 요괴는 가고 진정한 요정이 왔습니다. 이 투표 요정이라고 불려도 전혀 손색이 없는 우리 김영민 아나운서가 지금 현재에 있어서의 이 출구조사 결과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쥐도새도 모르게 들어왔는데요. 아무도 몰랐어요. 난 깜짝 놀랐어. 진짜 요정 아니에요? 그래서 날아 들어왔잖아요. 혹시 보셨나요? 그렇구나. 어쩐지 아까 불이 잠깐 꺼지는 것 같더라고. 네. 그래서 요정이 들어올 때 잠깐 그런 거구나. 네, 그런 거고요. 예. 제가 이제 지금 이제 출구조사 결과가 방송사별로 나와서 물론 많이들 접하셨을 테지만 조금 더 제가 또랑또랑한 목소리로 전해드리면은 더 도움이 되지 않으실까 싶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아직 투표율은 계속 집계가 되고 있는데 66.5%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방송사별로 출구조사 결과를 좀 살펴봐 드리면 지상파 방송 3사 모두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비례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이 원내에서 압도적인 과반 정당이 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KBS 살펴보면 국민의힘이 70에서 86석, 국민의 미래가 17에서 19석. 그래서 이 두 당이 합쳐서 87석에서 105석 정도를 예측했고요.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이 지역구 166석에서 182석, 그리고 비례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이 12석에서 14석. 그래서 이 두 당이 합쳐져서 178석에서 196석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녹색정의당 0석, 새로운미래 0에서 2석, 개혁신당 1석에서 4석, 조국혁신당 12석에서 14석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MBC도 살펴보면 MBC는 더불어민주당이 172석에서 183석, 더불어민주연합이 12석에서 14석 해서 두 당 합쳐서 184석에서 197석 전망했고요. 국민의힘 68석에서 80석, 국민의미래 17석에서 19석 해서 85석에서 99석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외 녹색정의당 0석, 새로운미래 1석, 개혁신당 2석, 조국혁신당 12석에서 14석 전망하고 있고요. SBS 살펴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연합 합쳐서 183석에서 197석까지 전망을 하고 있고 국민의힘과 국민의미래는 85석에서 100석 확보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녹색정의당 0석, 새로운미래 1석, 개혁신당 1석에서 4석, 조국혁신당 12석에서 14석이고요. 그리고 지상파 3사 외에 JTBC의 출구조사 결과도 같이 전해드리면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민주연합이 168석에서 193석까지를 차지할 거라고 예측하고 있고 국민의힘과 국민의미래가 87석에서 111석 확보할 거라고 예측했습니다. 그리고 조국혁신당 11석에서 JTBC는 15석까지 받고 개혁신당 1석에서 4석, 새로운미래 0에서 2석, 녹색 정의당 0에서 1석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JTBC는 이제 국민의힘과 국민의미래 의석을 조금 더 보고 있습니다. 예, 수고하셨고요. 다 하신 거죠? 또 있어요? 뭐 조금 더 전해드릴까요? 네, 그럼요. 요정으로 들어온 김에. 네. 저희 좋죠. 뭐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리면 지금 출구조사 결과를 보고 각 당의 수장들 혹은 선대위원장들도 입장을 내고 있는데요.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국민의힘이 민심의 뜻을 따르기 위한 정치를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지만 출구조사 결과가 좀 실망스럽다라는 짧은 입장을 전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국민들의 선택을 겸허한 마음으로 끝까지 마지막까지 지켜볼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고요. 그리고 천하람 개혁신당 총괄선대위원장 입장을 또 냈는데 대안 세력으로서 충분한 다름을 보이지 못한 게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준석 후보 등 이제 지역구 결론은 밤 늦게나 나지 않을까 싶다면서 좀 희망을 갖고 개표 결과 꾸준히 지켜보겠다고 했습니다. 이제 끝났어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요정 끝났어요? 예. 아유, 수고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좀 여쭤볼 측면이 많은데 일단은 제가 여쭤볼 여론조사를 개요부터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갤럽의 총선 직전 마지막 정례 여론조사고요. 3월 26일부터 28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1,001명을 대상으로 한 전화 면접 조사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NBS 여론조사인데요. 이거는 총선 직전, 그러니까 깜깜이 직전에 마지막으로 발표된 여론조사인데 4월 1일부터 3일까지 3일간 전국 18세 이상 1,004명을 대상으로 전화 면접 조사를 한 이거고요. 그다음에 역시 같은 날 발표된 마지막 여론조사입니다. SBS가 여론조사기관 입소스에 의뢰해서 실시한 여론조사고요. 4월 1일부터 3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1,002명을 대상으로 전화 면접 조사를 한 그러한 여론조사입니다. 이 세 여론조사 모두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자, 제가 여쭤볼게요. 첫째, 한국갤럽 여론조사 보면은요. 보수가 32, 중도와 플러스 성향 유보가 39, 진보가 28이었어요. 다시 말해서 보수가 우위인 지역인데 이런 이 출구조사 결과가 어떻게 나왔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어떤 갤럽 그러니까 판이 한국갤럽에서 보수가 우위인데 주관적 이념 지형 조사에선 그런데 출구조사 결과는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 이유가 뭐라고 보세요? 근데 뭐 갤럽 모두 지금 생각들이 많으셔 보니까. 아니 갤럽 단일 조사는 그런데요. 저도 이제 4월 4일 기준으로 여론조사들을 좀 합산해서 뭐 예측한 거랑 지금 출구조사 결과가 별로 다르지 않거든요. 전체적인 흐름 자체가 심판 여론이 굉장히 강했는데 이제 블랙아웃 기간에 보수가 얼마나 더 결집할 것이냐. 그다음에 이 민주당 내에 있었던 그 김준혁, 양문석, 공영훈 등의 네거티브 이슈가 얼마나 그 중도층 표심에 영향을 미칠 거냐. 뭐 이런 것들이 관전 포인트였는데 실제로 그 네거티브 포인트들도 심판 여론을
뚫고 올라오지 못했다. 이것이 지금 이 결과인 것 같고요. 갤럽에서 보수 진보 얘기하는 거 하고 전혀 다른 차원에서 하는 선거가 이루어졌다고 봅니다. 글쎄요,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보수 중에도 저는 윤석열 정부 심판에 동의하는 사람이 있었다 이렇게 보고요. 그래서 그 이념 지형이 이번에 이 작동하지 않았다. 이 선거 전반에. 예. 자, 엄소영 의원. 네, 그러니까 저도 이 결과에 대해서 굉장히 충격적인데요. 사실 저는 그거를 얘기하려고 하는 너무 우리가 다 얘기하면서 틀릴 수도 있어요. 네. 세상 살면서 당연하죠. 네, 그래서 아무튼 충격적인데 사실 그러니까 과거 선거들을 보면 이념 성향이 굉장히 중요한 잣대였거든요. 예.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중도 포지션이 얼마나 되든 간에 보수가 많다면 보수 정당이 대체로 승리했고 또 이제 진보가 많다면 그러니까 대표적인 케이스가 2017년 탄핵 이후에 이루어졌던 선거들인데요. 이때는 이제 이념 지향이 굉장히 그 진보가 많아졌어요. 그러면서 민주당이 대체로 승리를 했고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유승찬 대표 말씀하신 대로 이번 선거는 그런 이념 지향이 완전히 무너졌다. 그러니까 무너진 상태에서 정말 이런 결과가 나온 거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보수도 지역구에서 이게 그 민주당 후보를 선택을 했다. 그렇게밖에 해석이 안 되는 부분도 있고요. 사실 저는 이제 조국 혁신당 바람이 불면서 이게 그 이념 지향의 변화가 좀 있었지 않나.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제 그러니까 실제로 그 그러니까 숨는 것이 아니고 본인의 이념 지향이 보수에서 중도로 또 중도에서 진보로 이렇게 좀 변했던 측면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여론조사 업계에서 좀 규명을 해야 되는데 아무튼 이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저는 조금 이제 그러니까 관심을 두고 보고 싶고요. 그리고 전국적인 단위의 조사나 전국적인 조사에서 권역별 판세하고 지역구 판세하고 이렇게 그 다른 결과를 초래했다. 이것을 이제 해석하자면 그러니까 정당은 전국적 단위에서 정당은 국민의힘을 지지한다 하더라도 지역구에서는 민주당 후보를 선택을 했다. 저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있었지 않나 이렇게 이제 전망을 합니다. 예. 저는 여론조사가 뭐 국민들의 생각을 정말 다 하나하나 속속들이 보여주진 못하지만 입체적으로 해석을 해보면 실제 굉장히 근접한 어떤 여론들을 드러내준다고 저는 믿는 편이고요. 아니 그 여론조사 전문가시니까. 근데 보시면 이게 이제 개별 지역구 결과랑 연동시킬 수는 없지만 생각해 보시면 윤석열 정부가 출범해서 사실은 지금 만 2년이 안 됐습니다. 딱 한 달이 남았는데 만 2년까지 그 사이에 대통령 지지율이 30% 떨어진 게 취임 2달 뒤부터였고 그 부분들 극복하지 못한 게 사실은 2년 가까이 왔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념 지형이 바뀐 게 아니라 보수층에서도 인정하기 어려운 어떤 그런 국정 운영 방식. 알겠습니다. 지금 그 얘기는 좀 이따 3부에서 계속 말씀해 주시면 되고요. 제가 계속 여쭤볼 테니까요. 자, 그러면 지금 6시 53분 43초 지나고 있는데요. 자, 2부는 여기서 저희가 줄이겠습니다. 잠시 뒤 3부에서 뵙겠습니다.